안녕하세요. 이렇다 65회 시간이 돌아왔습니다. 오늘은 유프로님이 나오셨고요. 그리고 찬희쌤 나오셨습니다. 예, 안녕하세요. 유프로입니다. 안녕하세요. 찬희쌤입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이제 며칠 전부터 온도가 뚝 떨어졌어요. 아침 네, 저녁으로 한 오늘 10도 창문 열어놓고 일어났는데 추워갖고요. 그러니까요. 앞에 우리 같이 창문을 닫았어요. 네. 그리고 하늘도 높고 예, 아까 운전하면서 오는데 되게 센치해지더라고요. 한국에선 제일 좋은 계절이죠. 사실 가을이. 맞습니다. 예. 자, 그런데 이게 또 계절은 좋은데 또 우리의 경제와 정치의 문제들은 또 어떻게 좋게 풀릴지 좀 걱정이 되는데요. 오늘도 우울한 얘기 시작해야 될 것 같네요. 예. 자, 유프로님 오늘 주제는 어떤 것인가요? 지난 8월 20일에요. 네. 한 일주일 더 됐죠. 2주일 정도 됐죠. STX 조선해양에서 작업 중이던 노동자 4명이 사망하는 사건이 있었지 않습니까? 네, 맞아요. 예. 가슴 그런데 그 아프죠, 진짜. 숨진 노동자가 모두 네. 하청기업 소속이었어요. 음. 그러니까 이른바 하도급 업체 직원이었단 말이죠. 네, 네. 그러니까 이 노동자들은 STX에서 건조 중인 선박의 도장 작업을 하고 있었는데 네, 네. 그 장소도 STX란 말이죠. 그 사업장도. 그렇죠. 예, 예. 그런데 소속은 하청기업에 되어 있는 거죠. 월급은 네. 그 하도급 업체에서 이제 받고 있는 사람들이란 말입니다. 네. 이제 이런 경우에 있어가지고 누가 사업장에 안전 책임이 있느냐, 하도급 업체인지 네. 그 원청 업체 STX인지 네, 네. 하는 문제가 생기는 거죠. 그러니까 그런 문제들 발생할 때마다 늘 그런 이야기가 나왔던 것 같아요. 어디가 책임져야 되냐. 그렇죠. 예. 그 원래 그 하도급이라는 것은 사내 하도급이라는 것은 경쟁 요리 공정을 네. 아웃소싱을 해서 네, 네. 경쟁 우위를 확보하기 위한 그 기업의 전략으로서 도입되었거든요. 네. 근데 그러니까 경쟁 열의 사업이라는 건 그러면 여러 가지 사업 중에서 경쟁이 좀 떨어지는 거예요. 자기가 잘 못하는 거. 자신들이 잘 스스로 못하는 네. 공정만 자기가 네, 다 네, 하면 네. 힘드니까. 이번에가 이제 도장 작업이란 말이죠. 네, 네. 페인트 칠을 하는 작업인데 네. 이걸 페인트 업체 전문 업체에다 맡기면 네. 더 잘할 수 있으니까 네. 이런 명목으로 사내 하도급을 주는 거거든요. 네. 명분은. 그런데 사실은 직접적인 공용 관계에서 오는 사용자의 책임을 회피하기 위해서 그리고 인건비를 절약하기 위해서 그 사내 하도급을 광범위하게 악용하고 있는 거죠. 네. 그래서 이번 회의 주제는 간접 고용을 활용하는 편법으로 사내 하도급을 악용하는 사례 이런 것들을 어떻게 규제할 것인가에 대해서 논의해 보고자 합니다. 네. 사내 하도급은 하청기업의 작업이 원청기업의 사업장에서 이루어지는 것을 의미하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그런데 간접 고용이 어떤 의미가 있어요? 그러니까 사내 하도급이 이제 간접 고용의 한 종류입니다. 네, 네. 그러니까 간접 고용은 뭐 말 그대로 반대말이 직접 고용이겠죠. 네. 그러니까 노동력이 필요한 사람이 직접 고용하면 직접 고용이고, 딴 사람이 고용하게 해서 그 딴 사람이 고용한 노동자를 가져다 쓰면 그게 이제 간접 고용이 되겠죠. 그렇겠네요. 그래서, 그렇죠. 기업은 이제 간접 고용을 왜 하는가? 좀 전에도 유프로님이 말씀했지만 필요한 노동력은 확보할 수가 있는 거죠. 네. 하지만 직접 고용을 하게 되면 노동법도 적용을 해야 되고 사회보장법상의 사용자가 져야 될 책임들이 굉장히 많지 않습니까? 네, 이런 건 그렇죠. 싸그리 회피하면서 네, 네. 노동력만 싹 확보할 수 있는. 그것도 더군다나 자신들이 잘 못하는 약한 걸 약한 거면 더 적죠. 더 좋죠. 예. 그래서 이제 간접 고용 노동자들은 이제 거꾸로 보면 이제 네. 원청 업체는 이제 좋겠지만 네. 간접 고용 노동자들은 고용 자체도 불안정하고 또 이제 중간 착취에서 오는 저임금, 장시간 근로, 네. 또 산재 위험과 같은 열악한 근로 조건 네. 이런 것들이 있을 수밖에 없죠. 그리고 이제 사내 하청 같은 경우는 이제 문제가 똑같은 일을 하는 사람이 또 있을 수가 있어요. 본청 사람이 그렇죠. 예. 똑같은 일을 하는데 월급이 달라. 또는 뭐 복리후생이 달라. 네, 이런 네. 차별들이 많겠죠. 또 이제 좀 이따 이제 말씀드리겠지만 노동삼권의 어떤 문제도 있고 네, 네. 이런 여러 가지 문제점들이 발생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무엇보다 이렇게 사고가 났을 때 그게 다 국면으로 드러나는 것 같아요. 그런 차별 맞습니다. 문제나 이런 예, 것들이. 예. 그래서 간접 고용에는 사대 하도급 그리고 또 어떤 게 있어요? 네, 간접 고용이 여러 종류가 있습니다. 뭐 도급도 있고요. 좀 전에 네. 말씀드린 이제 파견이라는 게 있고요. 네. 용역, 뭐 소사장제 뭐 여러 가지가 있는데요. 네. 특히 이제 도급하고 파견을 좀 잘 구별을 해야 됩니다. 아, 그렇구나. 네, 예. 우선 전 뭐 도급 계약부터 보면 말이죠. 좀 법률적인 말이 좀 나오니까 조금 좀 잘 설명을 좀 해보겠습니다. 예, 또 정신 차려 들을게요. 도급인이란 말인데 도급인, 도급인. 도급을 준 사람이에요. 네. 그러니까 원청 기업입니다. 네. 수급인, 수는 받을 숫자 아닙니까? 네. 수급인 그러면
도급을 받은 사람이야. 네. 그러니까 하청 기업이죠. 협력업체라. 네. 그러니까 좀 좋은 말로 협력업체라고 하죠. 이게 네. 말 자체가 노예적 언어야 이게. 그러게 말이에요. 굉장히 좋아 보이잖아요. 협력업체. 뭘 협력이야 지금. 협력에 네, 가불간 네, 종속돼갖고 일하고 있는데 네네. 어쨌건 간에요. 도급이란 건 수급인하고 도급인이 맺은 민법상의 계약입니다. 그렇구나. 네, 그러면 수급인은 계약의 결과를 내야겠죠. 그렇겠죠. 노동이죠. 도급인은 이제 돈을 주는 거죠. 네. 이제 계약이고요. 그 계약에 따라서 이제 수급인은 이제 하청업체죠. 자기 재량과 책임하에 자기가 고용한 노동자를 지휘해서 일을 하는 거예요. 좀 전에 아까 유프로가 말한 STX 사례가 바로 도급 계약에 의한 사내 하도급이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죠. 네. 이에 반해서 이제 파견 계약은 좀 다른데요. 네. 파견업체가 노동자를 이렇게 파견하는 거예요. 네. 그럼 이제 결국 근로자하고의 고용 관계인 거는 아까 하청하고 비슷해요. 그러니까 노동자는 파견업체하고 고용 관계를 유지하면서 근로자 파견 계약의 내용에 따라서 사용업체에 파견이 돼서 네. 사용업체의 지휘 명령을 받아서 일을 하게 되는 거죠. 그런 차이가 있습니다. 근데 또 얼핏 들으면 비슷한 것 같기도 하고 또 다른 것 같기도 한데요. 네네네 비슷한 것 같기도 하고. 그러니까 사용업체가 타 업체의 노동자를 사용한다는 점에서는 비슷한데 네, 다른 게 없죠. 네. 지휘 명령 체계가 다르다. 네. 뭐 이렇게 이해하면 돼요. 그러니까 타 업체의 노동자를 사용한다 이게 이제 간접 고용이니까. 네네. 그 점은 이제 같은 거고. 그러니까 둘 다 간접 고용인데. 네, 지휘 명령 체계가 다르다 그러셨잖아요. 네네. 제대로 들으신 거예요. 네. 아, 예. 네, 그러니까 도급은 하청업체가 알아서 자기 직원을 부르는 거야. 임무만 완수해주면 되는 네. 거거든요. 네. 원청업체는 계약하고 자기는 아무 책임 없어. 네. 네. 그 직원을 부리는 장소가 뭐 여러 곳일 수가 있는데 예를 들면 원사업주의 사업장이면 그게 이제 사내하청, 산업화도급이 되는 거죠. 네. 네. 그 외에는 사회 하청이 그렇죠. 사회 하청이 되겠죠. 네, 솔직히 이제 원청업체는 이 노동자하고 아무 관계도 없는 거야. 그러네요. 그러니까 원청업체는 그러니까 수급업체고 계약만 하고 끝이죠. 알아서 하는 거예요, 걔네들이. 네네. 네. 그에 반해서 파견은 기본적으로 3자 관계인데요. 네. 일단 파견업체하고 파견 노동자는 고용 관계가 있죠. 그렇죠. 네, 그다음에 파견업체하고 사용업체는 계약 관계가 있죠. 네네. 파견 계약을 맺었죠. 네. 마지막으로 사용업체가 파견한 노동자를 파견업체가 아니라 사용업체가 지휘 감독하는 거죠. 아, 복잡하다. 네. 그러니까 그렇게 3자 관계가 있죠. 좀 쉽게 말하면 도급은 도급업체가 자기 노동자를 데리고 일하는 거고요. 네네네. 파견은 파견업체가 자기 노동자를 보내는 거야. 야 이래 절로 가서 이렇게. 그러니까 제 친구 중에 용접하는 친구가 있거든요. 뒤늦게 용접을 배워가지고 네네. 그게 이 도급업체 네, 얘기였구나. 네. 팀을 꾸려서 간다는 거예요. 네. 그럼 도급인 거죠. 네. 예, 그게 예, 무슨 의미인가 했더니 거죠. 네. 남의 사업장에서 일하더라도 지휘 감독권이 도급업체에 있으면 그건 파견이 아닌 거죠. 네. 네. 데리고 온 거죠. 네. 네. 그래서 그런 거는 사내 하도급이 된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렇구나. 예, 좀 이해가 되고요. 네. 그러면은 용역은 또 뭐죠? 그 용역이라는 말은 원래 서비스의 한자 말이거든요. 맞아요. 예. 서비스를 용역이라고 해요? 예, 재화와 용역이라고 굿즈는 그러죠. 재화라고 예. 하고 그렇죠. 그래서 이거는 또 다른 계약의 방식을 이야기하는 것은 아니고요. 네. 거래의 대상이 상품이 아닌 서비스, 이제 용역 업체에게 임무를 맡기는 것을 이야기하거든요. 계약의 내용에 따라서는 이거는 뭐 민법상에 아까 설명했던 도급일 수도 있고 위임일 수도 있고 그렇습니다. 이거는 뭐 청소 용역, 네. 경비 용역 등으로 이게 우리 기에 많이 익숙해 있죠. 네. 뭐 아파트 같은 데 그렇죠. 경비 용역 같은 예. 굉장히 많죠. 그런데 맞아, 이제 맞아. 방금 설명했던 이런 간접 고용이 법에 의해서 규율되고 있기는 합니다. 그런데 간접 고용이라는 형식이 갖는 고유한 문제가 있어요. 이것 때문에 노동자의 지위가 계속 열악해지고 있는 게 현실입니다. 그러니까 간접 고용이라는 게 법적으로는 허용되고 있다. 그렇지만 노동자의 지위를 열악하게 만든다 이런 말씀이시네요. 예, 뭐 그렇구나. 이게 참 미묘한데요. 네. 불법적인 것은 당연히 문제가 되고요. 네. 위법성을 따지기가 상당히 곤란한데 네. 어려운데 법적으로 용인이 된다 하더라도 사회적으로는 부정적인 영향을 낳고 있는 게 현실이죠. 그러면 간접 고용이 갖는 문제에 대해서 좀 구체적으로 하나하나 살펴봤으면 네, 좋겠어요. 우리가 좀 전에 이제 뭐 용역도 받고 파견도 네네. 받고 도급도 받는데 벌써 듣다 보면 문제가 생길 것 같잖아요. 예. 네, 그래서 맞습니다. 이게 근본적인 문제가 뭐냐? 사용하는 사람하고 고용 관계가 분리돼 있는 거잖아요, 지금.
그렇죠. 이게 가장 큰 문제인 거죠. 그래서 고용주와 사용주가 다른 거예요. 원래는 이게 같은 거지 않습니까?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책임 소재가 당연히 불분명하게 되는 거죠. 그러면 또 책임을 서로 미룰 것이고. 그렇죠. 그렇죠. 그러니까 직접 고용하게 되면 뭐 근로기준법도 고용주가 지켜주고 네. 최저임금도 보장해야 되고 선제보상도 당연히 해야 되는데 그렇죠. 근데 하도급이나 파견이 되면 그 책임이 당연히 사용주에게 없잖아요. 그래서 이런 게 이제 가장 큰 문제가 있는 거고 더 나아가서 이제 원청기업하고 하청기업은 뭐 기간을 정하지 않습니까? 6개월, 뭐 1년 이렇게 해서 네. 업무 제공 계약을 맺는데 근데 그때마다 요거 6개월마다 또는 1년마다 갱신하면서 또 후리칠 수가 있죠. 그렇겠죠. 말 안 들으면 이제 딴 데로 바꿀 거야. 막 요새 이러면서 하고 싶은 업체도 많아요. 요새. 그러니까 협박할 수도 있고. 네. 이러면서 그걸 낮추면 당연히 하청기업 노동자는 그에 따라서 임금이 또 좀 낮아지게 되겠죠. 그렇겠죠. 이게 중간 착취인 건데요, 말하자면. 그래서 이제 이런 문제도 있고 또 여러 가지 문제가 있는데 하청기업한테 또 협박을 할 수가 있어요. 또 어떻게 하냐면 계약 해지한다 이렇게 하면서 그렇게 하면 이제 인력 좀 더 줄여라. 예를 들면 너희들 100명 썼는데 네. 한 70명으로도 일할 수 있잖아. 뭐 이런 식으로 전체 규모 자체를 줄이는 식으로 단가만 낮춰버리면 되는 거거든요. 단가도 낮춰도 되고 인원을 낮춰도 되고. 예.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이제 그 원청 업체는 부당해고 같은 부담에서 다 벗어나서 마음대로 쓰고 마음대로 버리고 이게 가능하게 되는 거니까 이게 결국 노동자한테는 큰 문제가 되는 거죠. 그러네요. 예, 우리 그러니까 뭐 익숙한데 원청기업과 이제 하청기업 사이에서 맺어지는 네. 도급이나 파견 계약은 보통 6개월이나 1개월 단위로 재계약이 이루어진대요. 네네. 그러니까 이런 만료 시점만 오면은 간접 고용된 비정규직 노동자들은 해고의 위험에 불안에 떨어야 되는 거죠. 우리 사장님 이번에 계약을 갱신해야 될 텐데, 그렇죠? 그러니까, 사장님 대신 걱정을 해줘야 되는 게. 그러니까 계약 만료가 다가오면 다가올수록 잠도 안 오는 거죠. 그 공공부문 같은 경우에는 이제 예산 집행 기간이 연말로 이렇게 돼 있기 때문에 계약 만료 시점이 항상 연말이거든요. 그래서 해고 없는 연말 캠페인이 해마다 열릴 정도입니다. 웃지 못할 정말 일이네요. 참 진짜. 오픈 일이네요. 오픈 이거를 일이다, 캠페인을 열어야 되다니 참 아이고 이게 실제로 원청 업체에게 해고와 채용을 마음 내키는 대로 할 수 있게 칼자를 쥐어준 셈인데, 그렇죠. 야 이것이 이제 합법적으로 이렇게 합법이죠, 됐다는 이게. 합법이라는 게 좀 마음이 아파요. 네. 특히 또 책임은 따르지 않고 사용주의 편익만 주는. 그렇죠. 이거 원래 권리와 의무는 동등해야 되는데, 동등해야 되는데. 이게 따라오지 않는 게 문제인 거죠. 이게. 제 말이요. 근데 또 반면에 노동자들 입장에서는 이제 원청 계약이 해지되면 안 되니까 권리 행사를 할 수 없잖아요. 그렇죠. 예를 들어서 우리가 이제 이야기하는 뭐 노동조합이나 노동조합을 이렇게 조직해가지고 투쟁할 수도 있고 임금 협상을 할 수도 있는 건데 이런 권리 행사를 제대로 할 수 없는 상황이 되는 거잖아요. 맞습니다. 아이고 참. 뭐 그러니까. 그러니까 당연히 시키는 대로 할 수밖에 없죠. 그냥 기죽은 듯이 사는 거죠. 맞아요.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결국 이제 말씀하신 게 이제 이게 헌법상에 보장된 노동상권을 제약하는 거죠. 노동조합도 만들 수 있고 결사의 자유도 있어야 되는데 그렇죠. 그러다 보면 원청에서 잘리니까 이게 이제 제약이 기본적으로 생기는 거죠. 그래서 하청기업의 노동자가 이제 파업을 하는 경우에는 원청기업은 어떻게 하면 됩니까? 당연히 뭐 그 기간 동안에 대체 인력을 투입할 수도 있고 다음에 재계약 기간에 잘라버리고 딴 업체하고 계약할 수 있게 되는 거니까 그렇죠. 파업 자체가 사실상 하기 어렵습니다. 원래 자기 노동자 자기들이 직접 고용했을 경우에는 파업이 일어나면 대체 인력을 투입하는 건 불법이거든요. 근데 여기서는 문제가 안 되게 되는 거죠. 저 사람이 계약 위반이죠. 그리고 이제 더 교묘한 것은 이제 원청 기업은 하청 기업을 수시로 교체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이제 하청 기업은 기존의 노동자와 재계약을 맺는 방식으로 고용을 승계하거든요. 그 하청 업체를 교체하고 새로운 하청 업체가 기존 노동자와 재계약을 할 때 노조 활동을 한 사람들 이런 사람들을 배제시키는 거죠. 그러니까 그럼 뭐 그렇게 해서 노조를 무력화시키는 거죠. 아주 쉬운 일이죠. 비정규직 노조들이 상당히 많이 건설되어 있긴 하거든요. 그렇죠. 많이 돼 있기는 한데 계약이 계속 재갱신될 때마다 핵심적인 활동가들을 배제시키는 거죠. 그러니까 간접고용 관계에서는 이 하청업체와 파견업체 노동자는 아무 힘이 없다고 봐야 되는 거죠. 또 이제 사내하도급 같은 것을 보면 원청업체에 직접 고용된 노동자와 똑같은 업무를 수행하면서도 급여나 대우 등이 다르기 때문에 정말 화가 나고 이 차별 때문에 힘들어할 것 같아요. 근데 그 이제
본사 노동자들은 상대적으로 많은 보호를 뭐 그런 것까지는 아니지만 상대적이죠. 예, 많은 보호를 받고 있는 거 아니에요? 네, 중요한 점을 이제 지적하셨는데요. 표면적으로 보면 이제 본사 노동자의 대우가 더 좋으니까 네. 그렇게 느낄 수 있어요. 네, 네. 사실 그렇고요. 네. 근데 여기서 분명히 할 것은 이런 간접 고용의 존재 자체가 본사 노동자한테도 절대 좋은 게 아니라는 거예요. 아 그래요? 네. 왜 그래요? 왜냐하면 네. 그 본사가 간접 고용 근로자를 많이 활용하면 많이 활용할수록 네. 본사 내 정규직 근로자의 수는 점점 줄어든다는 의미잖아요. 줄어들고 지위가 교섭력이 약화되는 거죠. 네. 아 그렇죠. 네. 또 언제 당연히 잘릴지 모르니까. 또 쟁의행위의 효력도 반감될 예, 수가 있고. 당신 공정도 네. 다른 하청 사람으로 줘버리겠다. 대체할 수 있다. 하청 줘버리겠다고 해버리면 예. 뭐 곤란해지는 거죠. 마치 이런 거하고 비슷해요. 너희들 파업하면 공장을 해외로 이전하겠다. 이런 거하고 비슷한 거예요. 그러네요. 해외 이전하겠다는 말이나 하청을 쓰겠다는 말이나 그게 비슷한 말이거든요. 결국. 그래서 결국 본사 노동자를 제어하는 수단으로 이 네, 간접 네, 고용을 활용할 수 있으니까 네. 절대 간접 고용된 노동자보다 지가 대우가 좋다고 해서 네. 그냥 거기에 안주할 문제가 아니다 이거야. 이 문제가. 그러네요. 예, 진짜. 함께 노동자의 같은 동질적인 의식을 느껴야 되는 오히려 그런 사안이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아무래도 싶습니다. 그럴 것 같아요. 예, 그래서 네. 간접 고용이 이렇게 무분별하게 확산되는 것을 방치해버리면 네. 결국에는 정규직 근로의 붕괴를 가져올 수가 그렇죠, 있다는 그렇죠. 거죠. 예, 예. 지금 가뜩이나 이제 노사 관계는 네. 이제 기울어져 있는 운동당인데 네, 네. 예? 여기에 간접 고용까지 확대되면서 정규직의 교섭력이 약화되는 상황이 계속 초래된다면은 네. 더 운동장 기울어지게 되는 거죠. 네. 우리나라가 이미 그렇게 되고 있는 거 아니에요? 네, 이미 그렇게 많이 그러니까 되어 많이 있습니다. 돼 있죠. 예. 이제 예. 왜 이렇게 되었는가 봤을 때 지금 음. 유프로님하고 찬희 쌤 말씀을 들어보니까 그러니까 이해가 되네요. 네, 네. 이런 과정들을 통해서 네. 이미 정규직들조차도 지금 네. 불안한 네, 네. 노동시장이 있구나 맞습니다. 이런 생각이 좀 들어요. 예. 예. 심각한 문제가 사실 더 있는 게 네. 맨 처음에 말했던 거 있지 않습니까? 사례. 예, 예. 산업재해. 예. 예. 사내 하도급이 산업재해 발생률을 높이는 성향이 있다는 거예요. 이게 음. 너무 당연한 게 네. 원청 사업주에게 직접 고용된 정규직 근로자가 아니잖아요. 네. 자기가 직접 책임이 없지 않습니까? 네, 네. 예. 그러다 보니까 실제로 외주화된 업무를 수행하는 간접 고용 근로자의 산업재해 발생률이 높은 것으로 통계치가 나오고 있어요. 2015년 통계를 지금 갖고 있는데 네, 네. 30대 대기업에 중대 재해 사건이 38건이 생겼는데 네. 이건 굉장히 큰 사고죠. 네, 네. 이 중에서 36건이 하청 업무 과정에서 발생했다. 아, 그렇구나. 통계로 증명이 되는 거죠. 아하. 아주 심각한 거죠. 심각하네요. 네. 예, 진짜. 이거 이제 언론에서는 네. 이제 위험의 외주화, 외주는 노동을 외주하는 건데 아니, 그러니까 위험을 외주한다. 네. 위험을 네, 회사 네. 바깥으로 쏠렸다는 이게 얘기죠. 상징적인 예. 이야기네요. 예. 구의역 사고, 예. 지하철 사고도 네, 위험의 맞습니다. 외주화에 해당되는 그렇죠. 거거든요. 스크린도 네. 사건 그런 거죠. 다. 예. 그래서 이제 외주화된 업무의 경우에는 그것이 이제 유해 위험 작업이거나 네. 그 외주 업무를 또 적정하게 수행하기 위해서는 적지 않은 전문 지식이 필요하거든요. 네, 네. 그런데 하도급 업무를 맡은 그 하청 사업주는 대체적으로 영세합니다. 그렇겠죠. 상황에 따라 다르겠지. 그리고 하청 사업주 입장에서는 하도급된 업무를 수행하는 원청 사업장이 자기 사업장이 아니거든요. 그러니까요. 네, 네, 네. 그래서 독자적으로 작업 환경을 개선하려고 하는 유인이 그렇죠. 떨어지는 거죠. 남의 사업장을 뭐 안전하게 만들 이유가 또 뭐 그렇죠. 있겠어요, 자기들이. 예. 아니 이런 것도 있고 또 위험한 일들을 다 외주 주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실제로. 그렇죠. 실제로 그래서, 예, 그럴 수도 이제 있죠. 더 이어 나와야 되는데 네, 네. 그러니까 원청에 대해서 책임을 묻는 이런 저 조치들이 이제 추가되어야 되는 거죠. 그렇게 개선이 돼야 되겠죠. 되는 거죠. 아, 근데 이제 정말 이게 심각한 문제가 아닐 수 없는 것 같은데요. 네. 간접 고용 노동자 규모는 어느 정도 돼요? 근데 이게 간접 고용의 규모를 말이죠. 네. 이 전모를 보여주는 그런 자료와 통계가 없어요. 아, 그래요? 예, 이게 왜냐하면 말이죠. 네, 네. 매년 이제 고용 공시 자료라는 걸 이제 발표하는데요. 고용노동부가. 네, 네. 이 고용노동부가 고용 공시 자료를 발표하는데 그 내용이 뭔가 하면 상시적으로 300인 이상은 근로자를 고용하는 사업주가 3월 31일 기준으로 해서 근로자 고용 형태를 공시하는 제도예요. 아, 그럼 결국은 300인 이하 사업장 같은 경우에는 거의 자료가 없어요. 자료가 없다. 제대로 파악이 안 보고할 의무도 예, 없다. 예. 아, 그러니까 이제 그렇구나. 전체의 전모를 알 수가 없죠. 그러네요. 근데 우리가 이제 300인 이상의 근로자를 고용하는 사업주가 발표하는 네, 고용 네, 형태 네. 공시 자료를 보면서 이제 추론할 수가 있는 거죠. 그렇구나. 예, 그럼 올해 어떻게 발- 되나요? 추론해 보시면 올해 발표한 거 보니까 네. 그 300인 이상 고용하는 기업이 3,407개랍니다. 3,407개. 예. 그래서 전체 고용된 근로자가 475만 5천 명인데 그 중에서 직접 고용은 385만 3천 명밖에 안 된다는 거예요.
아, 81%. 그럼 나머지는 다? 예, 19%는 즉 90만 2천 간접 명이 간접 고용이더라. 그렇구나. 그러니까 300인 이상 사업장이 90만 이상이니까 네네. 이게 300인 이하까지 파악하면 엄청 많을 거 100만을 아니에요. 넘을 것이다. 아, 100만은 가뿐히 네, 넘겠죠. 가뿐히 넘겠죠. 예. 더 웃긴 거는 말이죠. 이게 대기업이 점점 더 큰 대기업으로 갈수록 간접 고용이 점점 늘어난다는 거예요. 그래서 5천인 이상 기업은 무려 네네. 간접 고용이 25.5%에 달했다. 어. 이런 수치가 지금 7월 달에 나온 자료에 발표되어 있습니다. 예. 그러면 안 좋은 고용 형태가 계속 늘어나고 있다. 네네. 이렇게 봐도 되는 거예요. 그런 거죠. 이게 상당히 많네요. 네네. 그리고 공공부문 얘기도 또 빠졌을 거예요. 네네. 아, 예. 공공부문을 합치게 되면 네네. 더 숫자는 더 늘어날 것 그렇겠네요. 같아요. 예. 그러니까 상당히 많네요. 그러면 사내 하도급이나 이제 근로자 파견 뭐 이런 게 이제 많은 문제를 일으키고 있다면은 그것을 법적으로 금지하면 되잖아요. 그렇죠. 근데 왜 안 하는 것이죠? 역시 마돈나. 예. 원칙적으로 맞는 말씀이고요. 네. 저는 맨날 원칙적으로만 맞는 말을 해야 돼서 너무 그게- 슬퍼요. 그에 반대하는 논리도 상당히 강하고 네. 그리고 현실적으로 적용을 하려고 하면 그 미묘한 문제가 있는 게 사실입니다. 이게 사내 하도급과 근로자 파견은 법적으로 아까 설명을 하셨는데 약간 차이가 나기 때문에 세세히 이제 검토할 필요가 있는데요. 네. 먼저 근로자 파견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면 이제 간접 고용은 이미 이제 우리가 이야기했듯이 반사회적인 결과를 초래하기 때문에 1961년에 만들어진 직업안정법에서는 근로자 공급 사업을 금지했습니다. 근로자 공급 사업. 근로자 공급 사업이라는 것은 근로자를 모르게 고용해서 얘기하는 거죠. 아니 사람이 무슨 물건 같다 이렇게 하니까 근로자를 근로자 뭐 공급 사업이라고 사용하다 하니까. 고용하다 법률적으로는 그렇게 쓰는 것 정제하기 같아요. 그래요 이게. 그러네요. 노동자를 사용하는 사람, 노동 수요 다 그런 거죠. 예. 그 근로자를 고용해서 네. 내가 고용을 해서 인력 장사를 하는 것을 금지하는 거죠. 네. 그래서 이제 제공하는 거 파견시키는 걸 엄격히 금지해 왔거든요. 근로기준법도 중간 착취 금지 규정을 두고 있거든요. 네네. 그래서 고용관계의 개시나 존속에 개입해서 중간 착취를 행하는 이런 것이 일어나서는 안 된다. 네네. 그런 어떤 간접 고용의 폐해를 방지하고 직접 고용을 촉진하기 위한 그 규정을 두고 왔습니다. 그러니까 노동자를 고용해서 다른 기업에 파견 업무를 시키는 것은 원래 불법적인 거다 이런 말씀이신 네, 거죠. 원래 불법이었던 거죠. 이게 원래 불법이죠. 네. 원래는 불법인데 네. 도대체 왜 이것이 합법으로 됐다는 거죠? 어떤 놈들이 그런 거야 이게? 네. 그러니까 네. 이것도 1998년 외환위기인데요. 외환위기 이후에 신자유주의가 우리나라는 그렇군요. 막 밀려든 거야 그냥. 파견 근로자 네. 보호 등에 관한 법률이 제정되었어요. 네, 파견 그렇군요. 근로자 보호입니다. 보호. 네. 그런데 파견 근로를 허용했어요. 네, 허용하는 게 보호법이야. 예, 허용하니까 허용하고 보호할 필요가 있지. 보호할 필요가 네. 있는 거죠. 네. 그렇게 하면서 음. 제한적이지만 간접 고용이 허용되었습니다. 음. 이 법률은 노동자를 파견할 수 있는 경우를 제한적으로 허용했지만 네네. 이 법률의 제정으로 직접 고용의 원칙이 허물어진 거죠. 그래서 파견의 경우에는 그 제한 규정을 보면요. 간접 고용이 낳는 문제를 방지하기 위해서 파견법이 허용하는 업무에 한해서만 30여 종 정도 됩니다. 그리고 파견업 허가를 받은 업체만이 근로자를 파견할 수 있다. 이렇게 해놓고요. 네. 파견법을 위반할 경우에는 3년 이하 징역과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할 수 있게 되어 있고요. 네네. 불법 파견에 해당한 근로자를 사용했을 경우에는 그 근로자를 직접 고용하도록 해놓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파견 기간이 2년이 지나면 직접 고용하는 것이 의무화되어 있죠. 네. 이때 당시에 말 참 되게 많았던 것 같아요. 2년이 되면 당연하게 직접 고용을 해야 되는데 이제 그 전에 그 전에 잘라버리고 그렇죠. 그래서 다시 제기하고요. 사실상 이게 이 법이 있으나 마나한 그렇죠. 예, 법을 아무리 규정했어도 보호가 되지 않는 그런 결과들을 가져왔었죠. 그러니까 파견은 원래 금지되어 있었는데 1998년부터 제한적이지만 허용이 되었다. 그런데 그것이 왜 허용이 된 거예요? 왜? 그래서 왜? 이제 기업의 예. 입장에서 네네. 어떤 인력이 한시적으로 필요해요. 어떤 특수한 업무가 생겼어요. 그 일을 네. 1년 정도만 하면은 다시는 안 할 일이란 말이죠. 그런 업무를 하기 위해서 인력을 정식으로 채용할 수는 없지 않느냐라는 논리를 제기하는 거죠. 그런 일이 얼마나 된다고. 기업의 입장이에요. 네. 그래서 어떤 그 특수한 업무가 네.
그러니까 변호사 업무가 있다 치자 네. 있었을 때요. 그거 맨날 이제 우리가 고용해 놓을 수는 없다라는 거죠. 그렇죠. 이제 네. 사건이 있을 때만. 그렇게 할 수가 네. 있는 거죠. 그래서 이제 기업이 인력을 탄력적으로 활용하게 해달라라는 요구에 네. 그리고 국가 경쟁력을 향상시키기 위해서는 다른 나라도 다 그렇게 하는 추세다. 또 국가 경쟁력. 네, 이렇게 되니까 이제 그게 네. 그 1998년에 네. 허용이 된 거죠. 음. 그래서 이제 이게 악용될 수 있다라는 걸 아니까 네. 어느 정도는 제한 규정을 두고 있는 거죠. 그것이 아까 말씀드렸던 2년 정도의 파견직을 쓰면은 네. 그거는 바로 직접 고용을 해야 된다라고 규정을 하고 있죠. 그러니까 파견은 사내하도급과는 좀 다른 것 같은데 그러면 사내하도급도 파견법에 의해서 허용이 돼요? 네, 뭐 그렇지 않고요. 이게 하도급이라는 건 이제 하도급 또는 뭐 도급이라는 게 이게 사실 법이 생기기 전에 네. 이미 관례가 이미 굉장히 오래됐죠. 우리 뭐 일제시대 때 소설을 봐도 도급 노동자 얘기 나오지 않습니까? 그러니까요. 뭐 예. 건설 같은 데는 뭐 원래 도급이라는 게 일반화돼 있고요. 돈 내기라 그러죠. 네. 네? 돈 내기라 그 그러죠. 경상도 사투리 아닌가요? 저 처음 들어보는 얘기예요. 처음 들어보네요. 잘 모르겠는데. 이 작업을 네. 해주면 얼마 주겠다. 아, 거죠. 그렇죠. 오. 기본적으로 뭐 그런 식으로 많이 이루어졌고 1980년대 때 이제 전 산업 영역으로 굉장히 많은 일이 확대가 됐다 그래요. 아, 네, 그래갖고 이제 이렇게 이제 좀 너무 이제 문란해지니까 네, 1984년에 하도급 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줄여서 그냥 하도급법이라고 해요. 네네. 거기서 도급과 하도급이 좀 공정하게 이루어지도록 이렇게 한 법률이 있고 계속 이제 개정되어 왔는데 어쨌건 이제 관련 법규는 좀 다릅니다. 근데 이것도 이제 왜 이제 법이 생기기 전부터 왜 이게 관행적으로 이루어졌는가 생각해 보면 네. 일리가 있는 면도 있어요. 왜냐하면 아까 처음에 나왔듯이 네. 우리 회사가 이런 커다란 제품을 만드는데 네. 요건 잘 만들어. 네. 근데 요 영역은 좀 우리가 잘 못해. 음. 그걸 아까 경쟁열이라고 했잖아요. 네네네. 그런 거는 당연히 그러면 아웃소싱 하게 되면 훨씬 이렇게 합리적으로 생산할 수 있고 비용 단가도 낮추면서 더 좋은 품질을 만들 수도 있잖아요. 네네. 예. 그렇죠. 이건 뭐 좋은 상품을 만들고 좋은 상품을 공급한다는 그런 원리에서 볼 때는 꼭 나쁜 것만 있는 건 아니죠. 예. 예를 들어서 아까 STS 업체도 네네네. 만약에 도장 사업을 이제 왜 주신 거잖아요. 그렇죠. 근데 STX가 도장만 정말 못해. 그래서 도장을 정말 잘하는 업체가 있어. 네. 그래서 그 도장 작업을 아웃소싱으로 도급 계약을 맺었다. 그게 뭐가 문제가 있겠어요, 그런 거는. 그렇죠. 네. 근데 문제는 그런 것만 있는 게 아니라는 거겠죠. 네. 그리고 과연 이 업체가 전문화를 위해서 하도급을 준 건지 아니면 책임을 자기가 돈 아끼려고 한 거겠죠. 돈 아끼려고. 주로 그렇겠죠. 예. 예. 뭐 직접 고용에 부담을 덜고 그렇죠. 예. 비용도 절감하고 네네네. 이런 편법인 건지 엄격히 구분할 수 있는 잣대가 절대적 잣대 이게 딱 구분되는 네. 홍해 모세가 홍해를 딱 구분하듯이 구분되는 이런 게 없다는 거죠. 아이고. 그래서 이제 참. 원리적으로 보면 전문화를 위한 거면 합법적 하도급으로 인정해주고 네. 예. 직접 고용을 부담 덜기 위한 거면 이거는 위장도급이야. 네네. 법적으로 금지하고 이렇게 네. 돼 있긴 한데 네. 이거를 참 화학하기가 쉽지 않다. 이게 이제 문제입니다. 예. 그러니까 이런 일이 있을 때마다 노동계 입장하고 또 기업직 입장이 전혀 다를 것 같아요. 그렇죠. 당연히 다르죠. 그래서 결국 재판에 가서 네, 법원에서 그게 판가름 나고 있는 실정이 거죠. 그러니까요. 노동계는 일반적으로 이제 사내하도급은 다 위장도급이다. 네. 이렇게 생각하고 있고요. 네. 당연히 사내하도급의 노동자들은 다 정규직으로 채용해야 된다. 이런 입장이고요. 네네. 기업 측은 당연히 정반대 입장입니다. 그렇겠죠. 이 경영적 판단에 의한 거를 그걸 이렇게 기약하면 안 된다. 기업은 도대체 어떻게 하란 말이냐. 이런 식의 입장을 얘기하고 있죠. 그래서 이제 법적으로 볼 때 그럼 어떻게 판단해야 되냐. 기업의 업무인데 이게 네. 상시적으로 하는 업무고 이 기업이 존속하는 한 영속적으로 해야 될 업무라면 네. 이거는 하청 기업에 맡기는 건 옳지 않다. 이거는 이제 위장도급이다. 이렇게 이제 법적으로 볼 수 있고요. 네. 그래서 위장도급은 그럼 따라서 노동자의 불법 파견으로 보고 파견법에 명시한 대로 도급 노동자를 직접 고용하도록 이렇게 하는 게 올바르지 않는가. 법적 정의가 아닌가 이런 생각이 좀 듭니다. 차에서 말씀 들으니까 이 법적 정의가 되게 명쾌한데요. 그런데 기업의 상시적이고 영속적인 업무를 어떻게 구분한다는 것인지 그러네, 그리고 네. STX의 도장 사업의 경우에 선박에 페인트 칠을 하는 것은 영속적인 거라고 저는 영속적 생각이 업무지. 들거든요. 예, 그렇죠. 그거 안 만들 거 선박 어떻게- 안 만들 거 아니잖아요. 그렇죠. 선박을 계속 칠판 그대로 갈 수는 없잖아요. 그게 그러니까 그래서 이게 네. 상시적이고 영속적인 것인가를 구분하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합니다. 하나의 잣대를 가지고 구분하는 것은요. 네. 그래서 이것이 결국에 가서는
지금 현재로는 법원에서 이게 갈등을 빚다가 판결로서 해결이 되고 있거든요. 네. 그러니까 최근에 이제 하나 판례를 소개해 볼게요. 그러니까 지난 2월 10일에 서울고법에서는 현대기아자동차 사내 하청 노동자들이 제기했던 2건의 근로자 지위 확인 소송에서 네네. 노동자의 편을 들어줬어요. 아하, 그렇구나. 하청 노동자인데 네네. 사실상 우리는 현대기아에서 일하는 노동자나 마찬가지였다. 네. 그걸 인정을 해줬어요. 이것도 다 촛불 시위의 덕태가 아닌가 싶어요. 내가 볼 때. 네. 그리고 시험용 차량을 생산하는 네. 현대차 남양연구소의 도급 계약이 네. 불법 파견에 해당한다. 라는 2심 판결도 그날 나왔습니다. 2월 10일. 아, 그렇군요. 아, 그게 무슨 말인가 하면 네. 이제 위장 도급은 불법 파견이거든요. 네. 왜 위장 도급이 불법 파견인가 하면은 도급 계획을 믿었지만 사실상은 파견법에서 허용하지 않은 파견을 행했다. 그래서 이제 불법 파견이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거든요. 네. 그래서 불법 파견에 해당되면은 사내 하청 노동자들을 직접 고용해야 합니다. 네네. 그리고 이제 서울고법은 이제 기아차 사내 하청 노동자 159명과 현대차 사내 하청 노동자 493명이 회사를 상대로 낸 근로자 지위 확인 항소심에서도 네. 원고 승소 판결을 했던 1심을 그대로 유지했거든요. 아, 결국 노동자들이 이겼다고 볼 수 있는 거네요. 2심에서도. 그렇죠. 그래서 결국 그 법원에서는 현대기아차가 사실상 하청 노동자를 지위 명령한 실제 고용주였다. 계약은 도급 업체랑 되어 있었지만 네. 실제로 지위 명령을 한 것은 도급은 지위 명령을 하면 안 되지 않습니까? 그렇죠. 예. 아까 우리 배운 대로. 그리고 협력업체는 네. 뭔가 자기들이 책임을 맡고 지위 통제를 한 게 아니라 인력만 파견한 것에 불과하다고 판결을 내린 거죠. 그래서 현대기아차는 하청 노동자들은 사실상 당신들 노동자였기 때문에 직접 고용하라고 판결을 내려준 거죠. 근데 이제 이게 어떻게 되는가 하면은 예전에 컨베이어 벨트에 같이 일하는데도 네. 하청을 준 게 있었어요. 같은 컨베이어 벨트에 일하는데도. 그런 경우. 근데 그것은 직접 고용하라는 판결이 2년 전에 이미 있었어요. 네네. 근데 이번에는 컨베이어 벨트 내가 아니고 네네. 포장 업무. 포장 업무를 하청을 맡긴 거죠. 그것도 직접 고용하라고 판결을 내린 거죠. 그래서 상시적인 사업이라 그런 거죠. 그래서 상시적인 네. 사업으로 내었고 사실상 지휘 감독을 하더라는 거죠. 업무 네네네. 체계 하에서. 그렇겠죠. 예. 그래서 이제 정상적인 도급하고 이제 불법 파견을 구분하는 기준으로 대법원이 제시한 판례가 있어요. 아, 그래요? 파견 여부를 네. 이제 어떻게 판단하냐, 우리가 이미 좀 했던 얘기를 좀 종합해서 네네. 대법원이 정리를 해주신 건데, 네. 일단 제3자 즉 원청 기업이죠. 네. 원청 기업이 근로자에게 지휘 명령을 행사하는가 하면 파견이라 이거죠. 근데 지휘 명령을 행사하는가 안 행사했는가를 어떻게 알 수 있지? 이제 자료를 보는 거죠. 그렇죠. 뭐 그 여러 가지 판단하는 있겠죠. 거네요, 자료로. 이 업무에 대해서 뭐 출퇴근 업무를 누가 챙기느냐 뭐 아하, 이런 것까지 기록이 나오는 그런 거죠. 게 있을 수 있구나. 네. 네네네. 그리고요. 그다음에 이제 근로자가 네. 뭐 이 원청 기업의 사업에 실질적으로 편입되었는가, 뭐 비슷한 얘기인데요. 네. 또 근로자의 선발, 교육, 작업, 좀 전에 말했던 휴게 시간, 근무 태도 이런 점검에도 독자적인 결정 권한을 행사했는가. 그다음에 이제 뭐 근로자 업무가 원청 정규직 업무와 구별되어 전문성 기술성이 있는가. 네. 그렇죠? 그게 아니라면 살짝 직접 고용해야 되는 거죠. 그렇죠. 독립적 기업 조직이나 설비를 갖추고 있는지 등의 요소를 판단해야 된다. 이렇게 판시한 그런 판례가 있습니다. 예, 이게 그렇구나. 기준입니다. 네. 이번에 서울고법도 이날 이제 사내협력업체가 작업 내용, 작업 인원 등을 결정하거나 변경하는데 독자적인 결정 권한이 없고 네. 현대차가 구체적인 작업 지시와 감독을 했다. 이게 이제 중요한 판결의 근거가 된 거죠. 그렇네요. 공장별 차종별로 네. 정규직과 사내협력업체 근로자를 구분하지 않은 채 업무 분담이 이루어졌다는 것은 결국 포괄적으로 다 현대기아차가 직접 지휘 명령을 했다. 그 부분을 보니까 거죠. 결국 아까 4번 항목에서요. 네. 근로자 업무가 원청 정규직 업무와 구별되지 않는 구별되며 거지. 뭐 네. 전문성, 기술성이 있는지 여부인데 네. 여기 전혀 구분되지 않은 채 같은 그렇죠, 일들을 그렇죠, 해오신 그렇죠. 거예요. 네. 섞여가지고. 네. 아. 그리고 또 이제 임금 결정, 네. 그다음에 근태 파악 이런 것도 현대차가 직접 파악했다는 거죠. 네, 그렇겠죠. 그래서 결국 본사나 폐업 등 모든 경영 사항에 현대차가 관여했다. 네. 이제 고등법원이 판결의 설명 요지로서 설명했습니다. 아,
그러네요. 그런데 이제 이번 판례는 하청 노동자들에게 유리하게 난 판결이고요. 네. 실제로는 위장 도급을 판별하는 게 아주 어렵습니다. 예를 들어서 아까 이제 근무 네. 태도 평가를 그러면은 이제 원청 기업 사람들은 형식적으로는 관여를 안 하는 거죠. 그리고 휴게실도 네. 정규직과 비정규직을 나눠 놓고 있는 거죠. 네. 그리고 지휘 명령은 사실상은 했지만 간접적으로만 하고 네. 도급 업체의 상사에게만 살짝 전달을 해서 네. 직접 지휘하도록 해라 하면서 사실상 간접적으로 실제적으로는 지휘하는데 네, 네. 직접 지지는 않는 방식으로 도급을 위장하는 거죠. 도급업체 관리자를 이렇게 부르면 되죠. 사무실로. 야 들어와. 사무실 안에서 얘기하면 알게 뭐야. 그러니까요. 그렇죠. 예. 계약상을 얘기하는지 뭘 얘기하는지 이렇게 되는 거죠. 아 그렇구나. 이게 이제 좀 아주 교묘한 것 같은데요. 네. 자기들이 지휘 감독을 하면 파견에 해당되어 버리니까 그렇죠. 거기에 해당되지 않으려고 도급의 형식을 빌리되 간접적으로 지휘 감독을 한다 이런 네. 거군요. 간접 고용의 간접 지휘 감독이네 이 새끼는. 그러니까 실제로 네. 기업의 입장에서는 간접 고용을 활용하는 이유도 역시 자유로운 채용이나 해고를 좀 하면서 이렇게 이제 우리가 좋은 말로 뭐 노동시장 유연화 뭐 이런 얘기 하는데 그렇죠. 예. 뭐 자유롭게 채용했다가 마음에 안 들면 해고했다가 뭐 이렇게 하면서 직접 고용에 따른 책임은 피할 수 그렇죠. 있어서 그런 네, 거 아니에요? 계약만 갱신해버리면 되는 거니까. 그러니까요. 2011년 조사 내용을 보면 말이죠. 네. 이 기업이 이제 간접 고용을 왜 활용하느냐 이유를 조사한 게 있는데요. 네. 고용 유연성이 41.2%. 좀 전에 말씀하셨던 이유가 제일 그러네요. 크고요. 예. 인건비 절감이 21.3%. 야. 조사 안 해도 우리가 이 네네네. 필로 와요 필로에 그렇죠. 업무 성격에 따른 전문성 활용은 네. 34.6%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거 보면은 이 기업에서 음. 이 비용 절감보다 앞서는 게 더 사람을 마음대로 그렇죠. 주무르겠다라는 어떤 그런 게 있는 것 같아요. 네. 고용 유연성이 41.2%나 된다니까. 그게 그렇잖아요. 또 결국 인건비 절감으로 또 그게 이어지게 그렇죠. 돼 있죠. 음, 예. 참. 사실 뭐 전문성 활용이 떨어진다라는 것은 아까 이제 그 판결에 났던 업무가 네. 포장 업무였거든요. 네네. 그것이 특별히 포장 잘하는 사람을 뽑아서 한 것이 아닐 거고 그건 사실은 사내 업무로서 네. 숙련화시켜야 되는 업무인데도 네. 이제 쉽게 떼주기가 좋으니까 인건비를 낮추기가 좋으니까 네네. 이제 그렇게 한 거죠. 그래서 이제 원청 기업들이 교묘하게 법원이 제시한 기준에 형식적인 요건만 갖추는 거죠. 그런 위장 도급이 많기 때문에 사내 하도급 문제는 이제 계속 문제가 되고 있고요. 네. 근데 이제 서비스업의 경우에는 이게 사외의 하청이란 말이죠. 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삼성전자 서비스라든지 KTX 맞아. 성원이라든지 작업직은 정규직이랑 구분이 돼요. 네. 근데 사실상은 원청 기업의 지시 감독을 받거든요. 네네. 이제 이런 경우에는 이걸 위장도급으로 판별해야 되느냐 말아야 되느냐면은 아직까지 논쟁으로 남아 있는 거죠. 아직까지 서비스의 경우에는 정상적인 도급 파견으로 인정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아 그랬구나. 잠시 쉬었다가 다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